안녕하세요. 아니 박수 한번 치고. 안녕하세요. 김창익의 엑스라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현은 교수님 모시고 그냥 저희 지금 집을 방문해 주셔서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이것저것 그동안에 나눴던 얘기를 한번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공감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 김창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창희 작가님의 서재 겸 네. 또 스튜디오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아주 특별한 그런 기분인데요. 오늘 그냥 재미삼아 네네. 우리도 재밌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재미있게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도 슬금슬금 오르다가 그래서 이게 뭐 한 82,0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도리어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일단 상원 은행위원회를 일단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이제 의결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도리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정을 이제 받고 있단 말이죠. 다시 또 8만 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이제 잠깐 뭐 차담하면서 이제 나눴지만 일단은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제 배당금이나 이자가 없는 자산은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부 계속 크레디트 액트 통과도 됐고 호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이 정도는 좀 장기 추세를 역전시킬 만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이제 불신과 실망이 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력 비축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나서 이제 아무런 대책들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이제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해 있는데,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열렸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이제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실제로 매입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매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실제로 이행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불신이 자리 잡고 있고, 그거를 희석시킬 만한 어떤 확신 있는 어떤 대책들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좀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안 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또 해석을 해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은 그래도 일정 부분 또 화폐의 기능도 좀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데 그 가격은 크게 보면 일단 수요가 새로 창출되느냐 하는 것이 있고 추가적인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유동성이 또 많이 풀려 나가면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인데 일단 유동성 자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이란에서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오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경우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도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또 연준이 기준금리도 빨리 내리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앞으로 더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위축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해놓은 거 보니까 영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언급 잠깐 드린 것처럼
그래도 뭔가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시장에서 그걸 계속 참지 못하고 너무나 좀 안타깝다. 그래서 포기한 그러한 투자자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당장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어쨌든 계속 질질 끌다가 클래리티 액트 일단 은행위원회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만 남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상하위원 간에 일부 조항을 이제 조정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에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큰 그림이 뭐냐, 특별히 미중 패권 경쟁과 연관이 되어서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변화 상황에서 이 미국의 패권이 어떤 식으로 지켜지려고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림, 그러한 전략이 있느냐 이것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사실 김창희 작가님이 그런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좀 바라봐주는 그런 어떤 인투이션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팬들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큰 그림을 오늘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어떤 뉴스도 좀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김창희 작가님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또는 이제 준비금으로 이제 격상시켜서 이제 달러의 어떤 기반으로 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던 규제 명확성 법안 이제 커런트 액트가 지난 5월 1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5월 14일 이제 소위 마크업 소위를 통과했잖아요. 금융 소위를 이제 은행 소위를 통과했는데 거기 담겨 있는 한 가지 큰 단서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해석을 지금 그것과 관련된 해석을 거의 안 했었고 이제 국내에 있는 언론은 물론이고 이제 비트코이너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클래리티 액트 상에 이제 4조 401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RWA와 관련된 규제를 명확화시킨 항목이에요. 저는 이 항목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월가나 민주당을 설득하고 이제 딜을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금을 이제 미국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는 어떤 근원 자산으로 쓰겠다, 준비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에 초석이 되는 기본이 되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401항이라는 항목이 뭐냐면은 RWA 실물 자산 토큰을 월가가 취급할 수 있게 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RWA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가가 거래, 수탁, 청산, 결제 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RWA라는 실물 자산 토큰이 일단은 월가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첫 번째는 월가가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월가는 부동산이나 금이나 석유 같은 실물 자산을 취급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금산분리법 때문에. 은행 지주회사법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 이 은행 지주회사법 상에 금융사, JP모건 같은 은행들이 석유,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들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들은 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거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이런 영역 침범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해놨었는데 이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 그러니까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금융자산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위가. 그 자산의 지위가. 그렇게 되면 이거를 금융자산화 시켜서 월가가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뻥 뚫렸다. 그러니까 월가가 실물 자산의 세계로 통하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열어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세계의 모든 실물을 이론적으로는 토큰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전 세계 모든 실물에 대해서 월가가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다룰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수익화 시킬 수 있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이 지금 클래리티 액트 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조항을 하나 꼽으라면은 사실은 이 조항이에요. 이게 이제 뭐 그 SEC가 다룰 이제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다룰 상품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주목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월가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물 자산을 이제는 토큰화해서 전 세계 모든 실물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게 취급할 수 있게 수익화할 수 있게 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월가가 앞으로는 RWA를 이제 그 RWA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원자재, 실물 자산, 부동산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채권이나 금증서까지도 RWA로 만들어서 그걸 월가가 이제 보다 정교하게 이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 항목이 월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가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가 되기를 바랬던 이제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월가는 그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이제 그 이용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거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이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뭐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기본적인 그냥 단순한 수탁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주지만 이제 행동보상 그러니까 거래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월가가 한 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로 이제 클래리티가 통과됐잖아요. 사실은 한 발 양보했다기보다 RWA라는 거를 통해서 자산을 이제 취급할 수 있게 해준 이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월가가 훨씬 더 큰 이득을 취한 이제 법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어쨌든 중요하다. 이번 클래리티 액트 그 현재 내용으로 보면 일단 월가가 더 큰 이익이다 말씀하셨는데 월가도 이익이고 어쩌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기타 여러 크립토 전반적인 업계에도 나름대로 큰 이익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윈윈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그렇다면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그 이니셔티브를 사실 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앞서 제가 질문 드린 그 미국 달러 패권과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WA라는 그 자산 토큰화나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트럼프가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의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페트로 달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 기반의 그 달러 패권이긴 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미국이라는 정부, 재무부의 신뢰를 믿고 채권을 발행하는 이제 미국은 신용대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담보 자산 없이 그냥 미국의 정부의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신뢰를 믿고 국채를 사라. 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신용대출을 채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모든 미국의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대출을 40조 달러씩이나 해주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일정 부분 신용대출의 한도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담보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40조 달러라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썼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채권자들이 차환하거나 새로운 채권을 팔려고 시장에 내놔보니까 이제 미국 너에게 더 이상 신용대출은 어려워.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금리를 상당폭 올려서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2, 3% 정도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더 이상 신용대출 해주기 힘들다. 그럼 이제 은행이 취하는 방법은 한 10%, 15% 정도 금리를 올려서 신용대출 해주거나 아니면 담보물 가져와라 이제는 담보대출로 이제 차원하거나 두 가지 방법인데 미국은 지금
이제는 그렇다면 신용대출로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신용대출 안 해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담보대출로 먹고 살게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물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그대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 청사 같은 부동산 같은 것들을 담보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이 담보 자산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또 소유권 이전이나 또 소유권 증명이나 또는 거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떼야 될 서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시장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은행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내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앞으로 이제 비축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실물을 담보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실물을 그대로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실물을 온체인상에 블록체인상에 이제 RWA 토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물을 토큰으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 토큰 운용사가 소유권 증명이나 거래 편의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기존의 실제 실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리하고 유동성이 이제 극대화되는 이제 굉장히 고유동성 자산, 편리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직접 받는 것보다는 RWA라는 온체인 토큰으로 발행해서 이것을 금융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더 편하고 유용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그 금을 토큰화하고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서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스토리인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팩트는 어, 신용대출에서 실물 담보대출 시스템으로 미국이 바꾼다. 그 채권 시스템을. 근데 그 실물이 불편하니까 이 실물을 온체인상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거래나 이제 모든 것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산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할 거니까. 그러면 재무부가 지금 현재 발행하는 채권은 재무부의 신뢰로 그냥 발행하는 부채인데 앞으로는 재무부가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요. 그래서 재무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실물 자산을 관리하는 이제 전문 조직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미국이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250년 역사상 최초로 이제 미국이라는 정부가 만드는 국부펀드예요. 그러니까 국부펀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펀드니까 이 펀드에 재무부가 자산을 담으면 이 펀드가 그 자산을 잘 운영해서 이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구체적으로 그냥 이제 들어가면 SPC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재무부가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는 미국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국부 자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버린 웰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주권 자산, 국부 자산을 이제 특정 기업이 관리해서 자산을 펀드처럼 운영해서 불리겠다. 그리고 자산을 불려서 그 불린 자산을 기반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부채 시스템을 이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국부펀드는 이제 교수님도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쿠웨이트나 카타르 같은 그 석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 국영 그 펀드를 만들어서 석유 자산을 이제 금융 자산으로 유동화해서 이제 그걸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산을 불리는 이런 방식의 그 채권 발행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자산이 없어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으니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신뢰를 믿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국가들처럼 자산을 담보로 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담보대출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자산에 한정된 만큼만 이제 미국이 달러 발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 영국이나 이제 그 1900년대 초기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미국이 했었던 금본위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금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과거 영국이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튼 우드 체제 미국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무한정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발권력이 패권의 핵심인데 이 담보자산 자체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담보자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과거 방식의 근본이자나 과거 방식의 이제 그 어떤 실물자산 본위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발권력에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2만 톤의 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2만 톤의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닉슨 쇼크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온체인상의 그 RWA 토큰으로 자산이 디지털화 될 경우에는 이 담보물 자체가 고유동성 자산이 돼요. 그러면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화폐가 신용 창출되듯이 이 RWA 토큰 자체가 수탁 거래나 담보 거래나 레버리지 거래 등을 통해서 이게 달러가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이 되는 것처럼 이 담보물 자체가 고유동성 자산이 돼서 은행 간의 거래나 이제 기업 간의 거래가 민간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 담보물 자체가 복제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신용 창출이 되는. 그러면 옛날에 2만 톤의 금만큼만 달러를 발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담보물 자체가 무한 복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의 발권력도 무한 복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재무부가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그냥 무담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담보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이제 RWA인데 그 RWA가 이제 실물 토큰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결국 미국이 그동안 제일 많이 축적해 놓은 그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그 금을 이제 RWA로 그야말로 이제 토큰화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결국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것은 좀 전에 우리 김 작가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예전에 달러가 금본위 제도의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가 한때는 다 금본위 제도였다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달러만 금본위 제도를 하고 나머지 통화는 전부 달러 본위 제도가 되었다가 그러다 이제 71년에 닉슨 쇼크 통해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하지 않고 이제는 그야말로 다 무담보 채권처럼 무담보 화폐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 다만 이제 달러를 금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달러로 담보하는데 그게 그냥 실물 금이 아니라 토큰화된 금으로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유동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국채의 권위를 더 높이고 그러다 보면 미국 국채의 수익률, 이자율을 낮게 미국 재무부가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자 부담이 당연히 이제 줄어드니까 좋은 점이 있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 패권도 더 강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저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월가의 경우에 이 유동화된 그 RWA 그 속에 이제 금도 들어갔고 더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쪼개서 더 쉽게 많이 거래를 하면서 유동성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근본이제라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과 근데 과거의 근본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그 발행권이 제한된다는 이 한계를 동시에 이제 그 취할 건 취하고 이제 극복할 건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신용발권이라는 어떤 이 시스템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니까 국채 금리도 높아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어떤 정치적인 화폐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탈달러 이제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과거의 어떤 실물 자산 기반의 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갈 경우에는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면 돈이 되는 미국의 가장 큰 이득을 주식회사 미국의 이득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럼 그것까지도 발권력을 유지하면서 실물 자산 기반의 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RWA 토큰에서 이제 묘안을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 RWA라는 토큰 자체는 실물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실상의 실물 자산인데 이게 월가의 입장에서는 금융 자산이 되기 때문에 취급할 수 있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가능해진 법안이 이제 이번에 클래리티 액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는 RWA를 취급하게 되면서 이제 이 파생 상품으로 또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실물 자산을 월가의 금융 공학과 금융 논리로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미국의 행정부는 이 월가가 그 금융 공학으로 이제 계속 복제하는 이 실물을 통해서 발권력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근본이제라고 하는 클래식한 이제 화폐 제도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월가의 금융 공학을 접목해서 그 화폐 신뢰도도 높이고 그러니까 트리핀 딜레마가 많이 발행할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 많이 발행해도 신뢰도가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트리핀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묘안으로 이제 RWA라는 이제 금융공학을 찾은 거고 발권력도 그렇다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론을 딱 내보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금과 비트코인과 미국의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 실물 자산 자체가 미국이 그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발행한 달러처럼 복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월가가 거래하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 자산이 그러면 정확하게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 복제된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그 자산과 연결되는데 그럼 옛날 달러하고 다를 게 뭐야? 라고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다시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해답을 못 내렸어요. 그렇다면 그 담보물 자체가 무한 복제되는데 그 담보물을 근거로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담보물이 없이 발행한 달러하고 뭐가 다른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는데 이거 마치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나기 전에 이제 MBS 이게 부동산 담보 채권을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월가에서 이것을 막그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졌는데 혹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더 하게 되면 좋겠고요. 그 얘기보다 우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클래리티 액트 말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것이 그 비트코인 액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이제 처음 발의해서 그래서 미국의 이제 행정부가 매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서 그래서 50만 개였나요? 이렇게 맞아요? 100만 개. 100만 개. 네, 5년 동안 5년 매년 20만 개씩 해서 이제 100만 개를 축적을 한 다음에 이걸 한 10년 이상 계속 갖고 가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치가 뭐 10배 이상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서 결국 그거 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국채 발행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일부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갚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미국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제 계속 더 가치가 높아지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쏙 들어갔고 지난번에 잠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르마라고 해서 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에서 미국의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준비금 현대화 준비금 현대화 법안을 이제 새롭게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그것은 그동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별로 얘기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얘기 좀 맞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은 미국 달러 패권 강화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얘기했던 그 자산 기반의 이제 달러 패권 시스템으로 옮기는 거에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준비금 현대화 법안에 담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024년부터 계속 이제 재발이 되어 왔던 이 법안을
단순 재발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수정안들이 조금 가미되면서 단순 재발의가 그동안 수년간 되어 왔는데 이번에 재발의를 하면서는 이름 자체를 비트코인 액트에서 이제 그 아르마 법안이라고 이제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라고 이름 자체를 바꾼다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담길 수정안은 이 이름과 연관된 내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액트의 내용의 골자는 이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을 재평가, 뭐 직관적으로 팔아서 그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5년 동안 매입한 다음에 20년 동안 그냥 금고에 이제 밀봉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 재원 마련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금을 재평가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보다 정교해진 수정안의 내용을 담고 그 법안의 이름을 이제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라고 하겠다는 이 틀이 이제 수많은 힌트를 이제 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물 기반의 이제 달러 채권을 발행하겠다. 근데 이 실물이 기존에 있었던 그냥 금고에 있는 이제 물리적인 실물이 아니라 RWA라는 디지털 실물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번에 준비금 현대화 법안에 이제 명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준비금 현대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금이라는 거는 달러를 발행하는 근원 자산의 어떤 그 미국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적격 요건을 갖춘 준비금인데 지금은 간단히 얘기하면 금증서하고 미국 국채죠. 근데 이거를 현대화시킨다라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증서와 국채를 이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 실물 자산을 현재는 페이퍼로 된 증서인데 이 증서를 온체인상의 디지털 증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WA라는 온체인 증서로 현대화시킨다는 의미가 첫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실물 자체가 디지털 실물이 된다. 근데 이 디지털 실물을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법제화한 게 크레디트 액트고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법제화하면서 월가가 이거를 복제하는 파생상품으로 다룰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준비금 자체에 현대화된 준비금이 들어간다. 그게 뭐냐?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이 그 달러를 발행하는데 근원이 되는 어떤 적격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 실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현대화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트코인 자체도 변동성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이제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유동성도 좀 떨어지는 자산이고 거래가 10분 단위로 되니까 그 이제 변동성도 큰 자산인데 이제 요거는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도 RWA로 토큰화를 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근거로 한 이제 RWA 증서가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금 RWA, 비트코인 RWA, 국채 RWA 이 디지털 그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RWA가 실물 자산만 코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도 네. 코인화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코인을 코인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토큰화하는 거죠. 정확하게 코인을 얘기하면.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코인을 토큰화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비트코인도 어쨌든 계속 매집해서 그걸 100만 개까지 키워서 그걸 계속 이제 가지고 가면 언젠가 가치가 높아지면 그게 나름대로 미국의 어떤 국가 부채의 일정 부분을 덜어낼 수도 있고 또 패권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의 재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 지난번에도 했고 네네네네. 그걸 통해서 재평가된 그 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아르마 법이 현재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우리 한국 그 비트코인 전문가나 아니면 크립토 전문가들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에서 나온 여러 자료도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 작가님이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네네. 일단 그 비트코인 액트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외연상 겉모습으로는 이제 단독 법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 신시아로미 상원 의원과 이제 그 또
공동 발의한 이제 하원 의원이 또 있는데 상하원 간에 공화당 상하원 간에 이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고 이걸 민주당을 이제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해서 이게 단독 법안으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드린 대로 이게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의회가 이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의 국방부를 안보 자산으로 채택을 했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방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안보 자산이라고 미국 의회가 이제 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이게 독립법안으로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국가수권법이라는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이제 국방비를 정하는 법안에 이제 그 수정안의 일부로 이제 끼워져 들어가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5, 6월 달까지도 만약에 그 준비금 현대화 법안이 이제 민주당과 월가의 반대로 이제 독립법안으로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국가수권법의 수정안으로 끼워서 이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이 끼워져 들어간 모든 수정안들이 자연스럽게 프리패스되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연관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리버스터나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고도의 지연 술책들이 관례적으로 그동안 60년간 한 번도 안 했던 법안이에요. 국가수권법이라는 NDAA라는 국가수권법은. 그래서 일단은 그 독립법안으로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국방법안으로 국가안보 문제로 이제 다루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이제 플랜 B가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클래렉트 액트가 통과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물밑 거래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텐데 그 물밑 거래의 내용을 추론해 보면 이 그 지금 현재 신세 로비 상원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는 준비자산 현대화법도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RWA라는 것을 금융 자산으로 클래렉트 액트가 인정해 준 자체가 월가의 수익을 상당 부분 늘리는 근거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오히려 공화당 그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이나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이자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코인베이스 등의 요구였는데 이자 지급을 절반만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수탁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안 하고 이제 그 행동 보상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월가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월가나 민주당이 승리한 법안이에요. RWA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준 자체가. 그리고 월가와 민주당은 사실은 상당히 작은 양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취하려고 하는 RWA의 금융 자산화를 블랙록이나 이제 JP모건이 원하는 방향대로 관철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래가 된 거예요. 민주당과 월가가 클래렉트 액트 상으로만 보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래가 지금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화당과 그 빅테크 업체들과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나 트럼프는 거래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그냥 통과가 급급해서 민주당과 월가가 훨씬 이득이 되는 이 딜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클래렉트 액트만 가지고 딜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클래렉트 액트와 그 비트코인 액트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지니어스 액트 이 세 가지를 다 패키지로 또는 그 이외에도 한 8가지 정도 되는 법안들이 그러니까 다 합해서 8가지 정도 되는 관련 법안들이 있는데 이 법안들을 패키지로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딜을 한 거지 클래렉트 액트 하나만 딱 놓고 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클래렉트 액트에서 월가가 이득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지렛대로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가 얻어낸 것이 있을 것이다.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얻어낸 것이 뭐냐? 저는 그 준비금 현대화 법안에 대한 물밑 작업이 끝났다. 그리고 그 딜과 클래렉트 액트의 딜을 합쳐서 봤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서로가 이득이 되는 서로가 불만이 크게 없는 정도의 균형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언제 통과될 거냐는 문제인데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그 전에 통과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 이제 7월 4일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더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중간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추진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겠냐 근데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화당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5월,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여름 휴가철이 되고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제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상 통과시킬 수 있는 시한은 이제 5, 6월 달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5월 달에도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 이전에 또 국회의원들이 또 5월 21일부터 휴가 시즌에 돌입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이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된다면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5월까지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상원 마크업을 통과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왜냐면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는 사실은 이제 소위 위원들이 전공자들이고 이제 본회의는 그 전공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도장찍으로 들어가는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공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은행위원회 소위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통과가 되는 거라고 이제 보면 이미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끝났다. 그렇다면 이게 공개가 지금 현재 뭔가 그 디테일한 걸 놓고 이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추정했던 날짜는 5월 14일이었어요. 클라레트 액트가 통과되고 이제 그 의회에서 그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룰 거냐에 대한 공청 또 비공개 공청회가 있었던데 그게 공교롭게 동시에 이제 5월 14일 날 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제 5월 14일 날 클라레트 액트가 통과되고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베센트 장관이나 담당하는 강요가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하는 그 가장 좋은 타이밍이 5월 14일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 14일은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지금 디테일한 어떤 병목이 하나 걸려 있는 거라고 보고 그 정도는 지금 현재 그동안 1, 2년간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왔던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딜을 하거나 이제 무마시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 물밑에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금 현대화 법안의 내용이 곧 공개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공개가 되고 그거를 연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또 빅 어나운스먼트를 수준해야 할 거라고 5월 7일 날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시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그 예측하는 대로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7일 기준으로 수준에 발표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트럼프 정부는 5월 말에 모든 중요한 입법 절차를 최소한 합의까지는, 그러니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는 확신을 얻는 것까지는 할 거다. 실제로 도장을 찍는 거는 뭐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하더라도, 본회의는 하더라도 소위에서 이거를 통과시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어나운스먼트는 5월 말에 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판단은 이제 유효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병목이 제가 볼 때 그 병목이라는 거는 트럼프 일가의 이해상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저기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그 크립토 사업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 뭐 신탁 정도 자기가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그거를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걸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까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다. 만약에 그걸 계속 트럼프가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이제 약간의 병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럼프가 돈을 벌건 말건 민주당이나 월가가 그거에 목맬 필요는 없거든요. 트럼프가 돈을 벌면은 뭐 배도 아프고
하겠지만 월가는 더 큰 돈을 벌어요. RWA 통과됨으로써.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뭐 돈을 누가 많이 벌어서 이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최고 통수권자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일단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사실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저는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되고요. 일단 통과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주요한 내용은 적어도 아메리칸 리저브를 모더나이제이션 한다. 그러니까 현대화한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트코인도 그 리저브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일정한 그 규모의 어떤 그 가치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뭐 이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그렇게 이제 금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그것을 이제 미국 연준이 결국 재평가한 규모만큼 이제 재무부에 이제 수탁 증서, 신탁 증서라고 하나요? 그걸 써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재무부가 그것을 이용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돈을 풀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또 별도 원하는 그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스토리 라인 아닌가 저는 네네네,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항목이 하나,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은 그 트럼프 일가의 이해상충 문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월가 어떤 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사실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가장 최상위 지도층이 자신들이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지렛대로 삼는 거지, 사실은 이들이 진짜로 이거를 반대해서 뭔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협상을 위한 지렛대다. 사실 트럼프가 돈을 벌건 말건 자신들은 관심도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명분으로 내세웠을 경우에는 그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만한 명분이 되니까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걸림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딜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금을 연준과 재무부 상에 거래한 장부를 이제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국채 이자를 갚는 이제 재원을 삼겠다는 건데, 캐비너스 신임 연준 의장과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 간에 하려고 하는 이제 신재무부 연준 협정의 내용이 골자가 금을 재평가해서 그러니까 연준이 재무부에게 재원을 마련해주고 그 재원으로 재무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돈풀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재무부가 돈풀기를 하기 때문에 연준은 재무부 어떤 하부 조직으로서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던 이런 구조를 깨고, 캐비너스의 연준 체제는 이제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 금리 정책만 펼치고 이제 양적 완화나 이제 돈 풀기는 이제 행정부가 해라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고, 그래서 이제 캐비너스가 트럼프에게 지명을 당했던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연준 협약의 내용들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캐비너스와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차담하면서 얘기했던 그 캐비너스의 연준은 앞으로 국채와 MBS 채권 등등을 사서 그 장부상에 적었던 대체화 대조표상에 6조 5천억 달러의 국채와 MBS라는 자산을, 이거는 결국은 돈풀기의 하부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생겼던 자산이니까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이제 시중이 됐건 또는 재무부에 다시 상환을 받건 이제 이 자산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로로 만들고, 그러면 그 국채와 어떤 MBS 채권을 결과적으로 다 누구에게는 다시 이제 되팔겠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겠다는 게 캐비너스인데, 금을 재평가한 증서를, 그러면 가격이 높아진 증서를 재무부로부터 연준이 다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 자산이 국채를 매입했을 때처럼 그 연준의 자산이 6조 달러에서 지금 7조 달러, 8조 달러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캐비너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럼 금을 재평가해서 재무부한테 연준이 돈을 쏴주는 이거는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강행을 하게 되면 캐비너스는 자신이 그동안 준수해왔던 어떤 연준의 독립성 강화라는 철학을 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캐비너스는 절대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캐비너스도 만족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만족하는 방식으로 묘안을 찾아야 됐던 건데, 그 묘안이 그렇다면 지금 금을 재평가한 증서나 앞으로 재무부가 추가로 발행하는 국채를 연준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있는 은행들이나, 그러니까 월가의 상업은행들이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직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연준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금 증서를 사주지 않아도 재무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연준은 자산을 안 늘려도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과거 연준과 재무부 간의 어떤 밀실 거래했던 방식의 어떤 채권 발행 시스템을 이제는 시장과 직거래를 통해서 정부와 미국이라는 정부와 월가나 빅테크라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직거래, 그러니까 민관 거래를 통해서 이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입찰을 하잖아요. 시장에서 사실 입찰해서 이제 판매하는 방식이니까 지금 연준이 직접 사진 않잖아요. 이제 한때 뭐 코로나 시기에 아니면 그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연준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그 국채를 사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양적 완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도리어 양적 긴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적 긴축도 아니고 이제 중단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1조 달러 정도 어떤 차액이 생긴다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1조 달러만큼 자산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금의 가치만큼 연준의 장부에 올라가 있는데 1조 달러만큼 더 늘어나면 결국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완화를 다시 또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또 실제 하나의 방법은 뭐 그렇다면 그만큼 증가한 만큼 그럼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일부 털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뉴트럴하게 현재 정도 6조 5천억 정도 자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더 많이 털어낼 수도 있나 뭐 이런 등등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비트코인 살 돈이 안 나오니까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생긴 그 유동성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그게 아까 이야기한 국부 펀드를 만드는데도 쓸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돈을 뿌릴 수도 있지 않은데 뿌릴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무부 그리고 연준 간의 어떤 협약에 따라서 지난번 협약 이미 맺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히 할 거는 그 협약은 이제 캐비너스가 실제로 취임하게 되면 이제 도장에 사인을 할 거로 보이고요. 아직은 맺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협약 내용들을 이제 그동안 물밑에서 이제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자산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미국 재무부가 이제 돈 풀기를 할 재원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연준이 개입을 안 하면 되니까 연준이 금을 재평가해서 미국 그 재무부가 금을 재평가한 금액만큼 재원을 끌어당기는 거를 연준이 개입 안 하면 그냥 심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금을 재평가한 이 증서를 연준과 직거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라고 하는 무한정 채권을 사주기로 약속돼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이제 1차적으로 시장에 사주는 거였는데 이제 특정한 이제 그 금융 위기 때나 이제 그 팬데믹 위기 때는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다 사줄 수가 없으니까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서 사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 딜러들도 미국의 국채를 지금은 더 높은 이자율을 원하니까 이제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도 재무부가 직접 신용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예전만큼 팔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제 고객들도 더 이상 안 사준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방식대로의 채권 발행은 어쨌거나 힘들다. 연준도 자산 정리를 통해서 안 사려고 하고 월가도 지금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면서 안 사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뭔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T빌이라고 하는 채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그 금증서를 한 금채권,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이제 비트코인 채권,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이제 부동산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을 연준이 또 사는 게 아니라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이제는 사게끔 하면은 이제 재원을 이제 시중에서 끌어당기는 역할도 되고 연준이 개입하지 않는 해법도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시중에서 그 이제 그 자금을 어쨌거나 정부가 끌어들이게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 돈으로 바로 돈풀기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렇게 받은 재원으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거나 그래서 국채를 줄이거나 연준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일정 부분 비트코인을 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주식이나 삼성전자 주식이나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의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 기술 패권과 관련된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제 채굴자들이나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저는 국부 펀드를 만든다고 할 때에 네네. 기존의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첨단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우주 관련 이런 산업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국부 펀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hit도리를 선점하는 광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이제 하워드 로트리 상무장관이 이제 그 미국 투자 가속기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베스트먼트 악셀러레이터라는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직에서 하는 게 민간 업체 관련된 민간 업체들 자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엔비디아 뭐 테슬라, 삼성전자 이런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 뭐 인텔도 네, 투자했었고 투자해서 구글이나 뭐 이런 업체들에 미국이 그 어떤 패권과 연관된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의 이 의사결정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어떤 가치를 또 이제 국부펀드가 취하는 이 전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간에 링크를 많이 걸어놓는 거예요. 그 미래 패권과 연관된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산들의 링크를 걸어놓는데 예전에는 미국이 어떤 정책이나 뭐 IRA라는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면은 앞으로 트럼프의 미국 정부는 국부펀드라는 민간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는 주식회사처럼 국가를 운영하겠다. 내가 투자하고 투자한 그 펀드가 자산을 키워서 또 자산을 늘리는 그러니까 기업형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트럼프의 구상이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실현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자산을 토큰화했을 때 이 토큰을 그 지금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들과 또는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적격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이거를 회계 장부상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회계 기준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의 항목에는 이 RWA를 취급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클래리티 액트상의 RWA는 금융자산이라고 이제 못 박음으로써 가능해진 거고 두 번째는 이 RWA는 블록체인상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민간 은행들이 그 회계장부상에 100% 매입 금액으로 적을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변화고 이 역사적인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인 것은 연준 간의 거래를 민간 은행들이나 스테이블코인 업체와의 거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민간 업체들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식대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그 RWA 토큰화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연준이 빠져도 이제는 연준 없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와 이제 그 채권 거래를 하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채권을 사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니까 연준이 재무부에 TB를 사주고 화폐를 발행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대로 앞으로는 디지털 채권과 디지털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발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중앙은행으로서의 발권의 역할을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기관과 재무부 간의 발권과 그 채권 거래에서 앞으로는 적격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과 재무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국부 펀드 간의 디지털 채권과 디지털 화폐 발권과 관련된 거래가 된다.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도 사실 미국 중앙은행은 완벽하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부는 아닌데 완전히 이제 미국의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 발권력이 이제는 민간과의 거래로 완전히 이전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TV를 발행하고 종이돈 달러를 찍어내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제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한동안은 이제 디지털 채권과 디지털 달러 거래가 이제 일부 이제 성장하면서 이 T빌과 달러 간의 발권을 이제 조금씩 대체해 나가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제 디지털 채권과 디지털 달러의 거래로 완전히 수합을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일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그 시스템에 이제 이거는 뭐 다음 편에 얘기하는 게 너무 이제 대화가 길어서 다음 편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디지털 채권과 디지털 달러 간의 발행을 뭔가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뭐냐? 기존의 미국의 T빌과 그 달러 종이돈 달러 간의 이 거래를 어느 정도 강제화 시켰던 수요를 강제로 만드는 시스템은 석유를 달러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됐던 건데 그렇다면 디지털 채권과 디지털 달러 간의 거래를 어느 정도 수요를 강제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중동의 석유를 이제는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하게끔 하면 이 거래가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페트로 달러 2.0인 거예요. 즉 미국 정부는 큰 틀에서는 이제 연준과 재무부, 이제 앞으로는 그 재무부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업체 간의 거래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를 담보해주는 어떤 시스템은 페트로달러 1.0.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재무부 간의 그러니까 그 국부 펀드 간의 거래를 담보해주는 시스템은 페트로달러 2.0입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석유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미국은 갖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 그 시스템을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 뭐 들어가면 또 다시 이제 1시간 더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네.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1시간 넘어가면 좀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후속편을 만들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말씀 더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 이럴 때에 과연 우리나라 또 우리 개인은 어떻게 정말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 제가 마감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제 어떤 그 정부나 정치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진위가 이제 왜곡될 거라는 이제 어떤 불안감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실물 담보 자산 기반의 달러 패권 특히나 이 달러 패권은 이제 디지털 달러 패권이잖아요. 이 디지털 달러 패권은 기존에 우리가 스위프트망 같은 달러 패권에 비해서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냉정한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스위프트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그 인터넷 중에 그냥 메신저 주고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아날로그스러운 사실 디지털이죠. 여기에는 약간의 정의란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스위프트망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림자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몰래 그냥 그 시스템을 벗어나는 거래들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 디지털 달러 패권은 그 온체인 상에 있는 모든 그 거래들이 투명해지고 이제 심지어는 사전에 프로그램한 방식대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비우호 국가나 적성 국가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냉혹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라 생각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우리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나 어떤 공급자가 만약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적성 국가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국제 질서를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도 물론 이제 어떤 여러 동맹국들이나 뭐 어떤 거래 국가들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게 이제 전략을 짜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완벽한 자립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동맹국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이제 적성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유사시에 어떤 그래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이제 그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은 전 세계 질서에 맞춰서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실물 기반의 어떤 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과 비트코인과 부동산이라면 저희는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최소한 금과 비트코인과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미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이탈될 수 있는 순간에 저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금은 100톤, 비트코인은 제로,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은 뭐냐면은 미국이 만약에 우리를 앞으로 냉정한 달러 시스템에서 제외하겠다 했을 때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같은 경우 북한도 해킹한 비트코인이 많이 있고 북한은 반도체는 없지만 미사일이 있고 중국은 금과 비트코인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이 냉정한 어떤 시스템에 적응할 거냐. 지금 현재를 2026년 오늘 6월 21일인가요? 6월 21일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 대책이 없다. 그냥 허벌판에 아주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빨개 벗긴 채로 지금 내동댕이 쳐진 상태다. 그래서 위험하다. 아니 그죠? 비트코인하고 금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비축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죠.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김창익 작가님이 새로 시작한 김창익 엑슬라지 김창익 작가의 엑슬라지 그리고 또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이 두 채널이 같이 콜라보 해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서 많은 분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왕이면 나중에 이게 잘 모아가지고 또 같이 책도 하나 만들면 더더욱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양쪽 채널 구독자분들께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네. 네, 우리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저장을 제가 하고 이것도 끝내고 제가 그 네이버 박스에 제가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파일을 올려주실 수는 있죠. 어떻게 하는지.